2025년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줄의 문장을 발표했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 그 한마디가 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기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는 이미 3년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원자로, 조선 기술까지 완전 자립. 수출 계약액 35조 원. 기술 신뢰도 세계 1위.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속도로 성장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토 케니치, 정리 대상. 해고 통지서를 식탁에 놓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상자위대 20년, 민간기업 2년, 그게 전부였어요. 다음 날 마트에 갔습니다. 쌀 10kg이 4,200엔이었어요. 1년 전 2,200엔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람들이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산을 찾고 있다는 거였어요. 품절 팻말 앞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해군에서 배운 기술도 이제 쓸모없고 우리가 믿던 일본산도 밀려나고 있다고 말이죠. 그날부터 모든 게 숫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 에리코라고 합니다. 저는 나고야에 사는 평범한 주부예요. 아니, 평범했던 주부였습니다. 국립대학교 행정직으로 15년을 일했고 남편은 해상자위대에서 20년을 복무한 뒤 민간 방산기업에 취직했죠. 고등학생 딸 미츠코와 중학생 아들 료를 키우며 별탈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녁 6시쯤 남편이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느렸어요. 거실로 들어온 남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식탁 위에 놓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의 안정이 끝났다는 걸요. 어쩌면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우리 집에 닥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남편은 해상자위대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운 전문가였습니다. 20년간 바다에서 복무하며 익힌 기술이 있었죠. 민간 기업도 그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기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시절 잠수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디젤 잠수함만 운용한다고 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은 계획조차 없음을 한탄했어요. 저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진 몰랐지만 남편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기술은 정체되어 있고 인력은 빠져나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반대로 한국은 지금 핵잠수함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죠.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일자리를 잃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분야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일본이 한때 자랑하던 기술력이 더 이상 세계 최고가 아니라는 현실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국립대학교 행정직은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실직으로 우리 가족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죠.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대출 상환, 아이들 학원비, 공과금, 식비 하나씩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쌀부터 사야 했습니다. 쌀 코너로 가는데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그런데 발칵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산 쌀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국산 쌀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일본산 쌀 10kg이 4,200엔이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2,200엔 정도였는데 말이죠. 거의 2배가 오른 겁니다. 한국산은 3,800엔이었어요. 400엔이 싼 거죠.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일본산을 샀을 겁니다. 일본은 쌀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 쌀이 최고라고 믿었죠. 옆에 서 있던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마트 직원에게 묻고 있었어요. 한국산이 언제 다시 들어오냐고요. 직원은 죄송하다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일본 쌀보다 한국 쌀이 싸고 맛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산 쌀을 찾고 있다니요. 그것도 비싼 일본 쌀 때문에 말이에요. 마치 전 세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고 배워왔거든요.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조차 인정한 기술력을 가졌죠.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이 이름들이 일본의 자부심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순위마저 위협받고 있죠. 독일에 밀렸고 곧 인도에게도 추월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죠. 예전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일본 국수주의를 믿었어요. 일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했죠.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까지 그런 사상이 강했습니다. 국가 중심이었고 천황을 숭배했으며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전쟁에서 졌지만 그 자부심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이 그 자부심을 뒷받침해줬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부심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니까요. 중국이 경제 규모로 일본을 추월했을 때도 일본은 품질로 승부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품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속도와 효율도 필요하죠.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다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마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진지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일본은 이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나은 곳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었던 일본의 안정이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말이 더 줄었어요. 결국 실업급여 신청을 했지만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쉽지 않았어요.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회사는 나이가 많다고 했고 어떤 회사는 경력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냉장고 문을 붙잡고 울 때가 많았어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범하게만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평범함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거실 선반 위에는 남편이 해상자위대에서 받은 기념패가 놓여 있습니다. 20년 근속 표창이었어요. 예전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과거의 영광일 뿐이에요.
남편은 가끔 그 기념패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침묵이 저는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안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소리 없이 무너져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는 겁니다. 남편의 침묵은 자존심의 무덤 같았어요. 모두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서를 받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일자리가 아니라 방향이었다는 걸요. 일본은 방향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과거만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죠. 우리만 멈춰 서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트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산 쌀을 찾는 사람들, 품절 팻말, 일본산보다 싼 가격,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만 났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잤을 텐데 그날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검색창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사실 인터넷에서는 다른 나라 정보를 찾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뉴스만 보고 살았거든요. 우물 안개구리였던 거죠.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경제, 한국 기술, 한국 문화, 수많은 기사와 영상들이 나왔어요. 하나씩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먼저 디지털 기술 분야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모든 결제를 휴대폰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도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당연하다고요. 심지어 병원 예약부터 관공서 업무까지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택시를 부를 때도 앱으로 부르고 음식 배달도 몇 분 안에 온다고 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광섬유가 깔려 있고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통화가 끊기지 않는다고요. 무인 편의점이 이미 일상이 되었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게 정말 오늘날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반면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관공서에 가려면 직접 가서 종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마이넘버 제도도 국민의 30%가 반대해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이넘버 카드 만드는 걸 계속 미뤄왔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더 파헤쳐봤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육 시스템과 취업 환경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도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요. 반면 일본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안정만 추구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을 꿈꾸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남편처럼 20년을 다녀도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거든요.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라는 내용이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도체는 일본이 강한 분야 아닙니까? 언제 한국이 우리를 추월한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좋았거나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더 찾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어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고 인재를 키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비록 처음엔 일본 기술을 배웠지만 곧 독자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국가입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도 한때는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과 주변국인 중국에 밀렸어요.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방산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유럽의 인류 국가에 무기를 파는 겁니다. 그것도 수십조 원 규모로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한국 방산 기술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방산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영역 아닙니까? 한국이 그 시장에 진출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목표로 방산 기술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전차,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모든 걸 독자 개발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외국 기술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자체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출까지 하는 단계에 이른 거예요. 제가 검색하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2시간 넘게 한국에 대한 자료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태블릿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입니다. 2차 대전 이후 폐허에서 일어나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뤘어요. 소니, 도요타, 혼다. 이 이름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곧 품질의 상징이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만으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언제부터 교만으로 바뀐 걸까요? 일본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종이 문서를 고집했어요. 도장 문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팩스가 아직도 공식 문서 전달 수단이에요. 21세기인데 말이죠. 자본국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30년 전 버블 붕괴 이후 제자리 걸음이에요. 젊은 세대는 투자보다 저축을 선호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만 추구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한국 젊은이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도 도전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회를 잡으려 하죠. 저는 왜 일본이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분명 기술도 있고 인재도 있는데 왜 뒤처진 걸까요? 더 찾아보니 답이 나왔어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느립니다.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려면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야 해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반대가 있으면 무산됩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실패하면 수정하고 다시 도전하죠. 나이 차별도 심각했어요. 일본은 연공서열 사회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고 젊은 사람은 의견을 내기 어려워요. 하지만 능력은 나이와 관계없잖아요. 한국은 능력 위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젊어도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고 기회를 얻어요. 여성 차별도 문제였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결혼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승진이 어렵습니다. 저도 국립대학교에서 15년을 일했지만 승진은 한 번도 못했어요. 남자 동료들은 저보다 나중에 들어와도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태블릿을 다 시켰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검색해보니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일본 음식, 애니메이션, 관광,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나 기술 면에서는 더 이상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니요?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아래로 보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한국은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남편이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조용한 밤을 채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남편은 일자리를 잃고 자존심도 상한 상태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태블릿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본 한국산 쌀 품절 팻말,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발전상,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방향이 달라진 거라는 걸요. 일본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마트에서 본 한국산 쌀,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국의 발전상,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 미츠코가 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저는 손을 닫고 따라갔어요. 미츠코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위에 한글로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여 있었거든요. 아니, 이건 한국어잖아요. 언제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딸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의 노래 가사를 번역해 놓은 공책을 보여줬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 중급 수준까지 올라왔다면서 간단한 대화는 알아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고등학생인 딸이 혼자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니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는데 미츠코가 책상 서랍을 열어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학교에서 받아온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신청서였습니다. 1년간 한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지원하고 싶다면서 제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고등학생이 혼자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츠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기는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말한다면서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해도 월급이 적고 평생 같은 회사에 다닐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차라리 한국에서 기회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우리 세대는 일본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회가 많다고요. 기술 회사들이 인재를 찾고 있고 외국인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다면서요. K-팝이나 드라마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미츠코는 한국 경제와 취업 시장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일자리를 잃었고 저희 집 경제 상황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미츠코가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이해가 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생각으로 외국에 가겠다고 하냐면서요.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이 핑계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이유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남편은 해상자위대 출신입니다. 20년간 일본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딸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남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도 결국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자신도 지금 일본의 현실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딸의 말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한국 고등학교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많다고 했어요. 대학 진학률이 높고 외국어 교육도 잘 돼 있다면서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 프로그램이었어요. 안전도 보장되고 숙소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고요.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딸을 보내야 할까요? 16살 아이를 외국에 혼자 보내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이게 딸에게는 기회가 아닐까요? 일본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저는 미츠코의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적힌 한글 글자들, K-팝 가사 번역, 한국 드라마 대사 메모, 모든 게 딸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미츠코는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의 교환학생 신청을 허락하기로요. 남편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츠코를 불러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릴 것. 미츠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던 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이 한국으로 간다는 게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의 미래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요. 두려워한 건 우리 부모였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였어요. 딸의 눈 속엔 제가 잃어버린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질투했어요. 미츠코의 교환학생 면접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직접 면접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딸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보내기엔 불안했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해외여행 자체가 오랜만이었어요. 신혼여행 때 하와이에 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느라 여행할 여유가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마지막으로 검색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유명한 관광집, 맛집, 환전 정보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어요. 미츠코는 이미 한국어를 공부했으니 의사소통은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지만 영어로 대화하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일본 땅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건지 도망가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남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간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도착하니 공항이 정말 컸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넓고 시설도 좋아 보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는데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20분도 안 걸렸어요. 짐을 찾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미츠코가 이미 교통카드를 준비해 뒀습니다.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가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일본어 안내도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전철에 올라탔는데 미츠코가 갑자기 흥분해서 제 팔을 잡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된다면서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데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숙소로 가는 길에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곳곳에 있는 카페와 편의점, 모든 게 활기차 보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미츠코가 홍대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다면서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갔어요. 역에서 나오니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성 있는 가게들도 많았어요. 미츠코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저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어줬어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실수를 했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린 것이죠. 순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츠코가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해 주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고등학생들이 바로 달려와서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학생 한 명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고, 남학생 한 명은 핸드폰으로 번역을 하며 도움을 주려고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이 저희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여학생이 서툰 일본어로 괜찮으냐고 물어봤는데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남자 학생이 휴대폰으로 근처 한 의원을 찾아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면서 발목 접질린 것은 한 의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고 조언해줬어요. 그리고 길까지 자세히 안내해줬습니다. 헤어질 때 그 학생들이 밝게 웃으면서 일본어로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넘어져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한 의원에 도착하니 따뜻한 분위기의 신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원장님도 정말 친절했어요. 저희가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라는 걸 알고 더 신경 써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비가 일본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어요. 그리고 효과도 빨랐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도 좋고 비용도 합리적이라서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 의원을 나오면서 미츠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학생들 정말 친절했다면서 일본에서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저도 미츠코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다음 날 미츠코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쯤 후에 면접이 끝났습니다. 미츠코가 환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잘 봤다면서 꼭 합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바빴지만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효율 속에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완성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대국이었고 기술 강국이었어요. 메이드 인 재팬은 압도적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잃어버린 신뢰가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과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편히 쉬면서 공부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서울 거리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미츠코의 면접도 끝났고 저는 다시 출근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요. 공항에서 전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구간에 들어가자마자 인터넷이 끊겼어요. 터널만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됐는데 말이죠. 20분 정도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는 5분이면 될 거리였어요.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국립대학교 행정실에 도착하니 컴퓨터 시스템이 또 다운됐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 달에 2~3번은 꼭 생깁니다. 새로운 대학 신입생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데 결국 모든 서류를 다시 손으로 작성해야 했어요. 50명 넘는 학생들의 정보를 일일이 펜으로 써가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니요. 동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20년 넘게 이렇게 일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곳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망일 거라고요. 일본이 훨씬 안정적이고 믿을만하다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났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편향되게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아들 료의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료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하게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하는 데만 30분을 기다렸어요. 진료 순서가 와도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오류 때문에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진료받고 약 타고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발목을 다쳤을 때 한 의원에서 치료받았던 일 말이에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었는지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이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료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면서요. 미츠코 언니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요즘 구직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다고 했어요. 면접을 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지고 설사 합격해도 월급이 지금보다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일본에서 미래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홍대 계단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준 그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의원에서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던 원장님의 모습도요. 반면 오늘 병원에서의 답답했던 경험, 직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동료들의 편견 어린 시각, 이 모든 것들이 대비되면서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마인드 차이라는 걸요.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만 고집하죠. 일본은 한때 아시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기술 패권을 쥐고 있었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력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독이 된 겁니다.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발전을 멈춘 진짜 이유 말이에요. 변화를 금기시했던 겁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만 추구하다 보니 성장이 멈췄던 거죠. 반면 한국은 혁명을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혁명, 교육혁명, 산업혁명, 모든 면에서 과감하게 변화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리드하고 있어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계만 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미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돌아온 일본은 여전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나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예전의 일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저녁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보더라고요. 저는 손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텔레비전 화면을 보니 국제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발표했다고요. 한국이 현재 보유한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면서요. 한미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뉴스를 봤습니다. 기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고 미국 대통령이 즉각 화답했다고요. 화면에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원자력 기술 이전을 포함한 기술 패권 협력이라면서요. 한국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걸 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20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한 사람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어요. 자존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남편은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외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공식 승인했다고요. 남편이 기술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의 원리, 건조 기술, 필요한 인프라, 모든 걸 찾아봤어요. 1시간 넘게 화면을 보더니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체계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남편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원자력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해요.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몇 달이고 잠수한 채로 작전이 가능하다고요. 속도도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은 8노트 이상이면 소음이 급증해서 적에게 탐지돼요.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20노트 이상에서도 정숙하다고 했습니다. 작전 반경도 비교할 수 없다면서요. 디젤은 300캐리 정도지만 원자력은 무제한이라고 했어요. 곧이어 남편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원자력 잠수함 개발 계획조차 없다고 하면서 예산도 없고 정부 의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디젤 잠수함만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한국은 3년 만에 이걸 해냈다고요.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고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할 거라고요. 일본은 30년을 논의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의 눈빛을 봤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조선 능력, 연구 개발 투자,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십조 원 규모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도 못하는데 한국은 유럽에 팔고 있다고요. 또 다른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라는 내용이었어요. 조선 산업도 세계 최고고 배터리 기술도 주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화면을 봤어요. 일본이 한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밀렸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애미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체제의 문제라고요. 일본은 변화를 금기시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고요. 경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서요. 반면 한국은 혁명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기술혁명, 산업혁명, 모든 면에서 과감하게 투자했다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면서요.
그 결과 지금은 많은 분야에서 리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하는 사이 한국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다고요.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비밀 무기를 얻은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20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한 사람이 한국의 성공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고 일본은 변명만 했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의 눈 속엔 패배가 아니라 각성이 있었어요. 그날 일본의 바다는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밤이 지나고 며칠 후 미츠코가 학교에서 뛰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기뻐하는 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어요. 미츠코의 교환학생을 계기로 우리 가족도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젠 우리도 선택해야 한다고요. 일본에 남아있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인지 알았습니다. 20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하며 일본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 한국으로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거, 취업, 아이들 교육까지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희망적인 사실들도 알게 됐어요. 한국이 외국인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해 모든 행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남편도 한국 취업 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가를 환영한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방산이나 조선 분야에서 경력 있는 인력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해상자위대 경력과 민간 기업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일본인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게시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50대 일본인 남성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해서 정착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다고 했어요. 이웃들이 반찬을 나눠주고 아이들 학교 적응도 도와줬다면서요. 지금은 한국이 진짜 집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홍대 계단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준 학생들, 한의원에서 친절하게 치료해주신 원장님, 모두가 진심으로 배려해줬었어요. 한국은 외국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미츠코가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다면서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모든 게 새로웠고 맛있었다고 했어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들이 기억났어요. 무한 리필이라는 것도 놀라웠고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료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교는 어떤지 궁금하다면서요. 미츠코가 찾아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학교는 시설이 좋고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어요. 특히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이 잘 돼 있다면서요. 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한국 부동산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비싸지만 교외 지역은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교통이 워낙 좋아서 어디에 살아도 출퇴근이 편하다면서요.
지하철과 버스가 완벽하게 연결돼 있고 배차 간격도 짧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자리도 걱정됐습니다. 국립대학교 행정직을 15년이나 했는데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도 대학이 많고 행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츠코가 출발하기 전 마지막 주말 가족끼리 도쿄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옛날엔 도쿄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낡은 전철, 복잡한 거리, 느린 시스템, 모든 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서울과 비교가 됐습니다. 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더라고요. 그 순간 홍대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과 이곳의 냉담함이 너무 대비됐습니다. 미츠코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부러웠어요. 딸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우리도 곧 따라갈 거예요. 미츠코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미츠코가 먼저 가서 적응하는 동안 우리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한 건 결국 저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 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벽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그곳에서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것들이 오늘은 낡은 방식이 되어버리고 한때 앞서간다고 믿었던 나라가 이제는 뒤를 쫓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머물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미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느냐,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느냐, 그 차이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실패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